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영상까지는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이른바 청산가치, 이른바 가용소득에 대하여 보고, 이른바 청산가치와 이른바 가용소득의 비교를 통하여 월 변제금 및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파산 절차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파산 신청이 기각되기에 개인회생에 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본격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제가 실무를 진행하면서 아쉬움을 가졌던 점, 의뢰인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하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개시결정이 났는데 채권자 집행기일이 언제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집행기일까지 변제금을 다 내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제금 납부 자체는 대리인 사무실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언제부터 얼마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본인으로서도 자신이 언제부터 얼마의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대리인 사무실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 제7조 제4항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산정된 매월 일정한 금액에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인가결정 요건 중 하나인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조항에 의한다면 개인회생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변제기일이 되는 시기는 신청일 기준 60일에서 90일 사이에 특정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개시결정 이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줄 알았다, 인가결정이 난 이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질문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1회 변제기일은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과는 무관하고 제1회 변제기일부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개시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1회 변제기일부터 법원에서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회생유형 계좌를 알려주는 개시결정까지의 변제기일이 도래한 변제금은 별도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시에 월 변제금이 개시결정 시까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과 관련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이른바 가용소득과 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조차 파산 및 면책 절차와 관련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상황, 부양가족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존금고를 내리고 보존 과정에서 이른바 가용소득, 이른바 청산가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채무 발생 원인에 따라 법원에서 변제율을 올리기 위하여 변제금을 올리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회생 최초 신청 시에 월 변제금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가용소득과 이른바 청산가치는 개시결정 전 보존 과정에서 확인이 되므로 개시결정 시 정하여지는 월 변제금은 개시결정 후 큰 금액의 채권 추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동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개시결정 전까지
월 변제금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의뢰인 본인도 보증서 제출 시 변제금 변동이 있는지 대리인 사무실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에서 변제거에 관해 변동사항이나 변제 개시일도 알려주지 않은 다음 개시 결정이 나왔다고 변제금만 납부하라고 하여 황당하다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무실을 순화된 표현으로 양과 아치 기둥이 조화된 사무실이라고 하고 싶네요. 이미 수임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새로운 사무실로 변경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미 양과 아치 기둥이 조화된 사무실에서는 진행 중인 분들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 사건의 진행 내역을 확인해보고 보증서나 변제계간 변경 내용에 대하여 알려달라, 스캔본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이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양과 아치 기둥이 조화된 사무실 중 최상위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무실은 피하셔야 합니다. 해당 법무법인 계좌나 대리인 변호사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일단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회생유형 계좌는 법원의 공식 문서에 개시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보내고,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험 보수 등 법원에 실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법원의 공식 문서인 보증명령, 예납명령 문서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공식 문서도 보내주지 않은 채 금액을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사무실의 경우 양과 아치 기둥이 조화된 사무실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 공식 문서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될 수 있는 한 법원에서 부여하는 가상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변제기일은 신청일 후 60일에서 9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제기일의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 진행이 상당히 느려져 채무자가 모아두어야 하는 변제금이 상당한 금액의 정도에 이르나 채무자가 실제 납입할 만한 금액을 모아두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변제 개시일 변경 신청을 하여 볼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 여부는 두고 보셔야 합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나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먼저 제1회 변제 개시일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변제 개시일 변경 신청을 하여 법원이 받아들여주는 경우 제1회 변제 기일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에 급여가 압류되어 있거나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 중 급여가 압류되어 채무자가 변제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제1회 변제기일을 인가결정 이후로 정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압류 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도록 하고 향후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의 총액에서 제1회 투입한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기간 동안에 개월수로 나누어 월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부분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처리할 문제이니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결국 변제기일이나 월 변제금에 관한 내용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인 사무실에 보증서나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알려달라고 하고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이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문자, 이메일 등 대리인 사무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양과 아치 기둥이 조화된 사무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의뢰인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소송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회생 사건도 사무실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린이 본인께서도 사건 진행 내역이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개인회생 절차, 파산 및 면책 절차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으니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만든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먼저 사건을 접수했다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사건 접수 법원, 사건 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대리인 사무실로부터 사건 접수 법원, 사건 번호에 대한 내용을 받았다면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입력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할 법원, 사건 번호, 본인 이름,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넣고 검색을 눌러서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사건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해당 사무실에서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만약 진짜 접수했다고 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을 스캔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사건 접수 내역이 확인되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중 사건 진행 내역을 통하여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든 개인회생 절차, 파산 및 면책 절차의 영상에 따라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절차에 비추어 이상한 진행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대리인 사무실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단, 채권자 명의 변경 신고, 대의 변제 신고와 같은 내역은 워낙 상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이를 알아서 반영해 주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문의는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의뢰인 한 분만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있는 일인데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자동이체가 걸린 통장의 이용을 중단하고 채무 있는 은행 통장 사용을 중지하고 금액을 인출하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자동이체가 된 통장으로 급여 등이 입금된 이후 출금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무실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일단 해당 통장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사와 관련된 자동이체는 최소한 해지하여 두어야 하고 해당 은행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 이용을 정지해야 합니다.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사 자동이체 등은 그대로 유지하여도 되나 혹시나 모를 경우에 대비하여 이용통장과 연계되어 있는 자동이체는 모두 해지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사 요금은 차라리 별도로 변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채무가 있는 은행의 경우 자녀 예금 채권과 채무액의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 통장 잔고는 부채증명서 발급 전 비워놓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 경우 법원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할 수 있으니 채무가 없는 별도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여 놓으시면 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인데 개인회생 신청 전이나 금지 명령이 나와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거나 개시 결정 전에 자동이체에 따른 출금,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우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과 관련하여 자동이체가 되어 있다면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채무 있는 은행의 이용은 중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 실무를 진행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 어린 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 제1회 변제 기일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역을 통하여 사건 진행 내역을 의뢰인분들께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채권과 관련한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 경우 통장의 자동이체를 반드시 해지하고 채무가 있는 은행에 통장은 비워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